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 멀리 켜진 작은 등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눈이 부시다며 외면하고 따뜻함이 부담스럽다며 등을 돌리고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그 빛이 나를 위해 켜져 있었다는 걸 깨닫지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은 그 등불을 오래도록 외면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세월이 지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들 왜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나온 시간들은 모든 순간이 후회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살고 있지만 한때 난 참 못나고 못된 사람이었고 한 여자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장본인이기에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갚아야 할 빚이 많네요. 그 여자와의 인연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껏 이어졌는데요. 그분은 바로 내 의붓 어머니, 쉽게 말하면 새어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을 돌이킨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갓난쟁이일 때 이미 어머니 아버지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 없지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만 그 무뚝뚝한 아버지는 어린 외아들이 불쌍했는지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시며 살았다고 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 석자만 알고 살았다는 게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괜찮다. 널 버린 그 사람은 너한테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워하지도 말고 보고 싶어 하지도 말어. 앞으로는 아버지만 믿고 살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만큼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아버지 곁에서 잘 살아. 알겠냐? 라며 아버지는 제가 툭하면 어린 맘에 엄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 하면 이런 말로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어느새 그 말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떨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데 제가 8살 무렵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만나 재혼에 성공하셨죠. 깍쟁이 같은 얼굴과는 달리 수둥부둥한 성격이 아버지의 마음을 잡았던 새어머니는 천성적으로 밝고 참으로 사람이 좋아 의붓 자식인 저를 챙겨주며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네가 주호구나. 누굴 닮아서 잘생겼나 했더니 아빠랑 아주 꼭 빼닮아. 멋지다. 나도 너희 아빠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럼 주호랑 나랑도 많이 닮았겠구나. 라며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는데 새어머니는 그림에 소질이 많으신 분이셨고 저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단란하게 다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어머니라고 안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반겨주셨더랬죠. 그것은 절대로 꾸밈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라고 해도 워낙 제게 잘해주셔서 그런지 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없던 어머니가 생겼다는 기쁨에 참 행복했습니다. 굳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잤고 생전 부리지도 않던 생떼를 피우기도 했고요. 집 앞을 나서도 무조건 새어머니 손을 잡고 새어머니와 함께 가야 했을 정도로 새어머니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게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 여느 어머니들이 그러듯 새어머니께서도 본인보다 자식인 저를 우선시 하셨지요. 말썽도 많이 부리고 장난기 가득했던 어린 저를 위해 새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셨습니다. 장난치며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 다치면 새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셨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지켜보셨지요. 이런 새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당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내가 뛰어놀다 보면 무릎이 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니 냅두지 그래.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사내처럼 살겠어? 기집애처럼 살지. 다 큰 녀석을 더 이상 애기 취급하면 버릇만 나빠져. 그럼 좀 어때요? 내 새끼인데 애미가 돼서 좀 더 아껴주고 안아줄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우리 주호가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기억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버지는 새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제가 얄미우셨는지 꼭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럴수록 보란 듯 어머니 품에 더 파고들었어요. 그 품이 참 따뜻하고 그리워한 엄마 냄새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저를 안아주시며 제 편을 들어주실 때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허나 상남자셨던 아버지께서는 사내는 강하게 커야 하니 울지 말아라. 눈물을 삼키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다. 쪼르르 새어머니께 가서 고자질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자는 아랑곳 않고 아버지 말에는 신경 안 쓰며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솔직히 완벽한 가정을 위해 새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을 바라고 계셨지만, 제가 온전히 새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기에 밤새 어머니 뱃속에 동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하늘이 그 소원을 이뤄주신 건지 어머니께서는 평생 아버지와 사는 동안 동생을 갖지 않으셨고, 저는 뜻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았더라면 참 화목하고 좋았을 텐데, 아버지랑 나랑 엄마랑 오순도순 단란하게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문제는 집안을 뒤흔들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하며 불행이 덮치고야 말았더랬죠. 제가 10살 무렵 어머니는 동네분 밭에 나가셔서 일을 도우셨어요. 제가 늘 간혹 말썽을 부리는 개구쟁이라 맘에 못 믿어워 학교 갔다 오면 늘 저를 데리고 밭을 나가셨는데,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으니 장난치지 말고 꼭 여기서만 놀아야 해. 엄마 말 알겠지? 뭐가 필요하면 엄마 부르고 밭으로 들어오지 말고. 알아들었지? 알았어 엄마. 잔소리 안 해도 나 다 알아들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엄마도 도울 일 필요하면 말하고. 녀석아, 10살이면 아직 애긴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돕겠다고. 너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어머니께서는 저를 쓰다듬으셨는데, 그 손길이 너무 간지럽고 보드라워서 저는 어머니가 더 소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 제가 워낙 말썽쟁이기도 했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밭에는 농기계들이 있어서 주위가 위험하기는 했더랬죠. 제가 그때 10살이기는 했지만 장난기 어린 모습에 비해 워낙 작은 땅꼬마라 어머니께서 더 마음을 못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새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시면서도 시선을 제게 두고 계셨지요. 그런데 워낙 장난기가 심했던 저는 새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큼직한 농기계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데, 그게 참 신기했던 저는 호기심 어린 마음에 한 번만 만져보고 싶었는데, 순간 이끌린 듯 농기계로 향했고 손으로 만지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날듯 넘어졌습니다. 이어 들리는 새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마을 어른들의 비명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제가 농기계에 빨려 들어갈 뻔했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새어머니는 정신없이 뛰어오신 후 결국 저를 밀치고 본인 팔이 빨려 들어가는 큰 사고가 나고야 말았던 겁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저는 겁이 난 나머지 어머니를 붙들고 악을 치며 울었고, 어머니는 그 와중에 제 걱정을 하시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제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시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의 모습에 아연실색을 하며 부른 앰뷸런스 소리가 외마디 비명처럼 귓가를 파고들고, 저도 놀라서 덩달아 어머니 곁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곳은 병원이었고, 아버지는 세상 잃은 표정으로 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겨우 참아내고 계시며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자식아, 왜 어머니 말을 안 들어?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라며 제게 말을 쏟아붓고 몰아붙였는데, 저는 마지막 기억이었던 저를 지키고 대신 다치셨던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에 행여 우리 어머니 잘못했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제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편안한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안심하고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다가 이 사고로
새어머니는 한쪽 팔을 잃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네요. 어머니가 늘 오른손으로 저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준 그 다정한 느낌이 좋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의 오른손으로 두 번 다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어머니는 저 때문에 팔을 잃으셨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으로 우리 주호 지켜주면 되지.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 알지? 엄마는 우리 주호 든든해질 때까지 어미 노릇 잘하면서 훌륭한 어른으로서 크고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엄마만 알아주길 바란다, 주호야.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그리 되셨다고 원망 한번 안 하시고 여전히 저를 위해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시며 뭐든 해주셨고 처음에는 자책감에 어머니께 더 잘하겠다고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나 역시 어머니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사춘기를 겪으며 언젠가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 감사함을 저는 잊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조상님의 얘기가 있나 봅니다. 저라는 막대 먹은 인간을 돌이켜보자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실정이었죠. 어느 정도 컸을 무렵 새어머니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남들과 다른 모습의 새어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겉멋이 들고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새어머니를 볼 때마다 목에 갑갑한 가시가 걸린 듯 했죠. 나중에는 그게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고 내 은인이나 다름없던 새어머니가 왜 그토록 신경 쓰였냐 묻는다면 혹여나 새어머니의 모습이 제 약점으로 남지는 않을까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고 못난 아들내미, 그래도 자식이라고 품어주던 새어머니께 죄스러운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사고 이후 갈등이 많았고 다툼이 잦았지요. 새어머니께서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셨고 그토록 거리낌 없고 밝던 사람이 극도로 눈치를 보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게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하셨고 돈을 모아 안타까운 마음에 새어머니께 의술을 해주셨습니다. 의술을 끼던 날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바깥으로 돌던 아버지와 이를 맘 아프게 생각했던 어머니가 화해한 듯 그동안 뭉쳐왔던 마음이 풀어지는 듯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듯 했어요. 제게 해주는 것만 달라진 게 없는 것이지 새어머니의 성격과 삶을 저로 인해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보다 못해 자꾸만 움츠려드는 새어머니께 소리치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당신. 아무리 힘들지만 다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제는 훌훌 털고 멀쩡히 남들처럼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기죽고 그러냐고. 당신이 자꾸 안으로 숨으니까 나랑 우리 아들까지 덩달아 동네 사람들 눈치 보이잖아. 제발 이제 그만 털어내고 살자. 부탁 좀 하자고. 아버지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치시고 이리 말씀을 하시면 새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예전처럼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숨기고 싶은 걸 어떡해요.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냥 나 알아서 이렇게 살게 둬요. 새어머니 역시 맺힌 게 많으신지 예전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지지 않고 말씀을 하셨고 늘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인데 저라도 새어머니를 보듬어 드렸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저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이 모두 싫었지요. 가족도 어머니도 다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아무리 어렸다지만 어렸다는 걸로 용서받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그때 나만 없으면 두 분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생각을 끝없이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가족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독립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수록 자꾸만 자책감이 느껴지며 숨을 못 쉴 것 같은 괴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당장은 돈도 없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조금만 참다가 나가자라며 그렇게 살았지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었던 상황에다 학문에도 뜻이 없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공부라도 잘했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을 텐데 눈뜨니 학교 가서 눈 감으니 자는 미련한 생활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19살 고3 가을에 한참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동네 형님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님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었는데 저와 같이 내놓은 자식으로 공부 안 하고 펑펑 놀기만 하던 형님이 삐까뻔쩍하게 바뀌어 고향에 온 거죠. 그 당시 돈 좀 있다는 사람들만 타는 비싼 외제차에 비싼 시계에 지갑, 거기에 가방까지 그야말로 딴 사람 같았지요. 언뜻 저랑 환경이 비슷한 형님이 일이 잘 나가게 되니 저 역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고 형님께 진지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형님, 대체 서울 가서 뭘 하셨기에 이렇게 성공하신 겁니까? 뭘 해야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좀 서울 가서 살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형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저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간절한 제 부탁에 형님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말 진심이야? 너 임마 돈 버는 게 쉬운 거 절대 아닌데 이 형님이랑 서울 가서 진짜 돈 좀 확 벌어볼래? 자신 있어? 힘들다고 내뺄 거면 지금 포기하고 네가 정말 할 자신 있으면 따라가고. 그럼요 형님,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 벼랑 끝까지 몰려본 인간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선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저 좀 꺼내주세요. 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애원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아 누구보다 제 집안 환경이며 사는 것에 대해 빠삭한 형님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더 보챘죠. 저 말이 꼭 저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이렇다 설명할 시간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저 없으면 더 잘 살 텐데 제가 나가주는 게 오히려 고마울 거라고 생각했지요. 형님은 한참을 뜸들이며 저를 애타게 하다가 이내 허심탄회하게 곁을 내주었습니다. 좋다. 그럼 같이 서울로 가자. 간소하게 짐 챙겨갖고 나와라. 내가 아주 근사한 서울의 세상을 네 앞에 보여주마. 얼마나 서울이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 같이 가서 제대로 보고 오자.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성공하면 꼭 형님께 갚겠습니다. 결국 저는 형님과 대화 끝에 급하게 집에 가서 가볍게 짐을 챙겼고 행여나 형님이 맘 바뀌어서 저를 놔두고 갈까봐 급히 나가려는데 때마침 새어머니께서 평소에 잘 이루지 않던 낮잠을 청하고 계셨고 순간 멈칫하게 되며 그 모습을 보는데 묘한 심정이었지요. 의수가 눈에 띄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독 한 번 먹고 쪽지 하나 남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쪽지 내용도 아주 짤막하게 적었죠. 아버지 새어머니를 위해 제가 떠납니다. 알아서 살 테니 저를 찾지 마시고 두 분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어른이 될 단 3개월을 남겨놓고 저 쪽지만 달랑 둔 채 형님과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제가 등을 지게 된 것이었죠. 서울로 향하니 밤에도 시끌벅적하고 번쩍번쩍 네온사인이 빛나는 게 참으로 화려하고 눈부신 곳이더라고요. 제게 작은 골방 하나를 내어주며 앞으로 지낼 곳을 얻어주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미래를 모른 채 너무 황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보기에만 돈 냄새가 난 게 아니라 형님은 정말 큰 부자였는데 들어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돈을 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날부터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그 형님으로 바뀔 정도로 제가 의지를 많이 했죠. 듣기로는 형님께서는 부동산 쪽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형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도 금방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요. 부모에게서 떠나 나왔기에 제가 남은 사람은 이제 형님밖에 없어서 더 의지를 했는데 그러나 생각지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 하여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들어볼수록 정당한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미 집을 나와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형님도 어쨌든 돈을 버셨으니 잠시 망설인 끝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모하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형님은 제게 자세한 걸 알려주지 않았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돈을 벌수록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것 같았지요. 뭔가 찜찜함이 늘 있었지만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채신 건지 형님은 꼭 적당한 타이밍에 제게 돈을 더 쥐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참 쉽게 벌기 시작했고 제가 많은 돈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며 저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초라한 모습일 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와 돈으로 휘감았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느끼니 헤어나올 수 없더라고요. 일한 지 몇 년 안 되어 저도 형님처럼 삐까뻔쩍한 외제차와 금부치들을 하게 되니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제게 고개를 숙이고 저를 대접해주는 그 느낌이 참 좋았죠.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참 한심한 사람인데 그런 저를 보며 사람들은 선생님 혹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저 호칭을 들은 후부터는 더 거만해졌고 허세를 부리며 살았기에 나름 외롭지만 살만했는데 막상 저렇게 부모랑 연을 끊어버리니 세상에 정말 홀로 남겨졌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참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지만 늘 어긋났죠. 그럴 때마다 이런 나를 부모도 싫어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 생각했는데 한 여자가 제가 좋다는 겁니다. 역시나 소개로 만난 여자인데 저랑은 결이 다른 참하고 선했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마음이 있었지만 거절당할까봐 지레 겁먹었는데 막상 제가 좋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했고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위로받으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부담감에 멀쩡히 살아야겠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내가 당신을 언제까지나 믿어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도와줄게요.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준 아내와 저는 식을 올리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제 아이가 생겼고 태어난 꼬물거리는 사랑스러운 제 아이를 보니 저도 이젠 아버지가 되어서 그런지 이게 자꾸만 사람이 감성적이 되어지면서 새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 하나 밥 먹이겠다고 일찍부터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리는 아내를 보니 친아버지도 아니고 늘 그렇게 저를 먹이고 키워주신 새어머니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행여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미처 이런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내가 제 마음을 눈치채고는 먼저 말을 꺼냈죠. 당신 부모님 그립지 않아? 연락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천륜으로 이루어진 사이인데 그게 끊어지는 게 쉽겠어? 새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 어쨌든 당신이 잘못됐고 자식이니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때? 아내의 말이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제 자존심에 절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을 텐데 아내의 말에 묻어가듯 제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요. 허나 저는 아내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새어머니와 먼저 인연이 닿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미 형님과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갈비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질 않아 저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어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고 인건비는커녕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하니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부은 갈비집을 그대로 포기하기에는 손해가 커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때 제게 잠시나마 잊었던 형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일을 그만둔지라 안 받으려고 했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이 저를 받게끔 만들더라고요. 형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반갑게 맞으며 안부를 주고받다가 무슨 일인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본론으로 갔습니다. 주호야, 너 요새 결혼하고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기회에 나랑 건수 한 번만 같이 해볼까? 사실 이번에 일이 들어왔는데 보수가 짭짤하기도 하고 대신 네가 큰 맘 좀 먹어야 되겠는데 가능하겠냐? 저는 형님의 말에 갈팡질팡했지만 당장 망해가고 있는 가게와 집에서 처자식이 지키고 있으니 한푼이 아쉬웠던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야 말았습니다. 날 잡아 약속을 하고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내 제게 주소 하나를 건네주며 가자고 했죠. 가만 보니 의뢰 들어온 곳을 보고 있는데 제가 낳고 자란 제 고향이더라고요. 10년 만에 보았던 고향 주소였기에 순간 너무 반가운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용기가 없어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 찾아가질 못했는데 이건 부모님을 다시 찾을 기회다 싶었습니다. 지금껏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찾기는 한 건지 찾지도 않고 정말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지 건강은 하신지 얼마나 나이가 드셨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부모님의 안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형님과 함께 서둘러 일을 마치고 부모님 집에 들러서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기왕 고향에 방문하는 거 형님께 허락을 구해 잠깐 백화점에 들러 그 시절 비싸서 잘 먹지도 못하던 과일을 바구니로 사들고 기쁜 마음에 차에 실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룰루랄라 저도 모르게 흥이 나 있는데 간간히 백미러에 비친 형님의 얼굴이 좋지 않고 날카롭더라고요. 그때 뭔가 눈치를 챘어야 했던 건데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동네 자리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길을 헤맸어요.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도로도 깔리고 했더라고요. 자세한 주소가 없길래 형님에게 웃으며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물었더니만 형님이 여기서부터 직접 말해주겠나라고 하며 가다가 꺾고 직진하고 돌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형님의 말을 통해 도착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는 형님 설마 의뢰에 들어온 것이 바로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는 그 집이라는 것을요. 그걸 인지하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형님 역시 이미 제 반응을 예상한다는 듯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당황해서 곧장 형님께 여쭤봤죠. 이 집에 정말 형님에게 부동산 투자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형님,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돈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따 한들 이런 투자를 하실 분들이 아니신데 정말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생전하지도 않던 질문을 퍼부었고 형님은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은 채 싹 안면을 받고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 아니다. 어차피 네가 등진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너 결혼하고 애 낳은 것도 모르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집구석이잖아. 내가 듣기론 여기 네 아버지도 안 계신다더라. 여기 있는 사람 네 계모밖에 없어. 친어머니도 아니고 계모인데 하물며 이제는 네 아버지랑 이혼한 정말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좀 털어가면 어때서? 차라리 네가 나서주는 게 잘됐다 싶지 뭐. 여기 계모가 널 애지중지 나름 길렀으니 네 한마디면 껌뻑 넘어갈 거 아니냐. 우리 투자 광고 보고 돈 좀 벌겠다고 스스로 연락을 한 사람인 만큼 네가 잘 좀 맡아줘서 또 한몫 챙기자. 우리 기획 부동산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네, 형님은 지금 평생 모은 새어머니의 재산을 털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저희 집인 것을 알고 제가 찾아오기 전에 일찌감치 조사를 한 것 같았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했다는 소식도 전해주면서 거듭 새어머니가 저와 남남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얼추 얘기를 들어보니 새어머니께서도 동네 사람 소개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다가 형님 무리에게 얼추 걸려 뭐에 홀려서 투자를 한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끝이 희망 대신 절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당장 지금이라도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지요. 그러나 이미 손을 써볼 틈도 없이 다른 형님들과 함께 새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마저 없어서 그런지 집안이 무척이나 썰렁하고 정리정돈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척이나 깔끔하고 티끌 하나 못 보시는 분이 우리 새어머니셨는데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누추하지만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귀한 손님들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해 드릴게요. 새어머니는 멋모르고 서울에 오신 귀한 손님이라며 커피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다가 이내 차마 새어머니를 못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한 듯 이리저리 보았습니다. 저는 행여나 새어머니가 저를 알아볼까봐 얼굴을 치우며 눈을 질끔 감고 이를 악물었고 잠시 저를 알아보는 듯 했던 새어머니가 잘못 봤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유달리 오른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희망을 품은 새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워 계속 시선을 두고만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형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못 배우고 무지한 새어머니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뜬구름 잡는 투자처이고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지 점차 실망스러운 기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며 이건 영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내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며 돌려보내려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를 알아봤는지 제 쪽으로 자꾸 흘끗거리는 게 느껴져 저는 아예 그쪽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친절하기만 했던 형님들이 새어머니가 정작 거절하는 의사를 표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험악한 인상으로 새어머니에게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 아니 아줌마, 우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시간이랑 기름값 들여가며 왔는데 지금 사람 갖고 노시는 겁니까? 분명 투자할 거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어쩌냐고요. 여기 장정들이 지금 아줌마 한마디에 투자받겠다고 다들 일 제쳐놓고 달려왔는데 사람들 여기까지 불렀으면 예의상이라도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지 나 몰라라 하시겠다고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사모님 라고 말을 뱉은 뒤 순식간에 형님들이 새어머니를 둘러싸 전 재산을 투자하도록 몰아세우는데 겁이 잔뜩 난 어머니는 전전긍긍하며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시는 듯 괴로워하시며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역시 동네 누군가에게 설득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쏙 빠지고 결국 어머니 혼자 난감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네요. 어머니께서는 끝내 용기를 내서 끝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내가 선생님들 오신 시간이나 기름값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 걸음 하셨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이거 다 없던 일로 해주고 이만 가보세요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었는지 가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요. 새어머니는 본인을 탓하며 급하게 형님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미끼를 물은 사람을 순순히 포기하고 결코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지속적으로 끝없이 새어머니를 설득하며 일어날 생각을 안 했고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고 계셨는데 그걸 보는 저로서는 그래도 가족이었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새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지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신 듯 입술을 떠셨고 저는 또다시 외면했는데 생각해보니 차라리 이럴 거면 제가 뒤로 빼는 것보다 어차피 투자를 해야 끝날 일이니 제가 나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형님이 대화하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시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남은 생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좋게 말할 때 서로 힘 빼지 말고 곱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답하게 왜 모르냐고요. 진짜 이건 투자만 하면 100배 이득 보는 장사라니까. 저는 그렇게 새어머니를 모르는 척하며 돈을 전부 투자하라고 강요했고 그런 제 낯선 모습을 보시더니 새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죠. 한참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며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더니만 이내 큰맘 먹은 듯 서랍에서 그간 한 푼 두 푼 모은 낡은 통장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 다 가져가시오. 비번은 통장 뒤에 적어놨소. 믿을만하게 보이는 청년이 충분히 믿을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믿고 투자하겠소. 내가 원체 좀 답답한 타입이라 서로 힘 빼게 해서 미안하오. 돈 다 내놓을 테니 부디 100배 이득 보게 해주시구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고는 이내 저에게서 시선을 떼질 않은 채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어야 라고 제 이름을 부를 것만 같아 나머지 왼손으로 저를 애정어리게 금방이라도 쓰다듬으며 안아줄 것만 같아 두려워 저는 목적을 이룬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떠나버렸네요.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전 재산을 넘기셨고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투자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형님들은 제게 제법이라며 건수 제대로 올렸다고 다 제 덕이라며 어깨를 툭툭 치고 저는 맘 한켠에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새어머니께서 슬리퍼가 벗겨진 것도 모른 채 후다닥 달려와서는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저기요 총각, 바쁠 텐데 참 미안하지만 잠시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부탁 좀 할게요. 시간 오래 안 잡아먹을 테니 걱정 마요. 형님들 먼저 가 계세요. 저 아주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으신 모양이니 잠시 뵙고 올게요. 전 재산 투자하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드려야죠. 저는 새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님들께 먼저 차에 타 있으라고 한 뒤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새어머니와 10여 년 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오열을 하시며 지게 북받친 얼굴로 소리치더라고요. 너 이놈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 지금. 그렇게 집 나가서 애미애비 속 다 썩게 만들고 기껏 하는 일이 이런 거니? 너가 왜 저런 덩치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내가 저 투자처가 몰라서 돈을 다 내놓은 게 아니다. 너 때문에 널 저기서 빼와야 할 것 같아서 속아 넘어가 준 거야. 주호야, 지금이라도 다 줍고 얼른 집으로 내려와라. 애미랑 살든 아버지를 찾아 나서든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를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 제발 한 번만 애미 말 좀 들어다오. 새어머니께서는 제게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기세로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새어머니께 저는 더 큰 소리를 치며 말했죠. 내가 왜요? 나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오늘 그쪽 덕에 건수 올린 덕분에 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내 미래가 열렸다고요. 가짜나 소원. 친아들도 아니면서 애미라고 나서는 건 좀 웃기지 않나? 내 삶이고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삽니다. 여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보아하니 아버지랑도 갈라선 것 같은데 더더욱 저를 볼 이유가 없지 않으세요? 오늘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지 마세요. 애초에 먼저 투자하겠다고 전화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투자 도와주러 온 거니 문제가 생겨도 다 그쪽 탓입니다. 아셨어요? 주호야, 제발 주호야. 그러지 말아라, 주호야. 저는 그렇게 새어머니께 온갖 모진 말을 다 퍼붓고 나서야 그 집을 나섰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마음이 불편했고 아버지랑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무거웠습니다. 투자 건수를 올린 덕에 그날 저희는 거하게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은 거하게 마신 뒤 기분이 좋았던지 제게 어깨동무를 하며 별별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난 네가 유능하고 사업에 도움돼서 좋은데 확실히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 너만큼은 절대 안 믿어. 그거 아냐? 네 새어머니 너 집 나가고 나서 내 아들 찾아달라며 너 찾아 동네 방네 실성한 듯 찾아 나섰다고 하더라. 되려 핏줄인 네 아버지는 괘씸한 널 용서할 수 없다며 찾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부딪히다가 끝내 이번에도 너 때문에 네 새엄마 네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단다. 참 네 새어머니도 대단한 인간이더라. 너 때문에 다 잃고 아주 팔자지대로 꼬였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나를 아련하게 바라보던 눈물 어린 새어머니를 생각했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새어머니는 나이가 드셨고 주름도 늘었고 몸도 많이 불편해 보이셨는데 모두가 떠난 그 집에서 홀로 처량하게 사시는 그 모습마저 머릿속에서 떠날 줄 모를 때 저를 알아본 몇몇 이웃들이 제가 다녀왔다는 소식이 퍼졌던지 뜻밖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때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순간 당황하니 아버지께서는 제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새어머니 나에게는 한 번이라도 좋은 부인이 된 적이 없다. 바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자식인 너 때문에 너를 품 안에 안아주던 어미로서의 모성 때문에 너에게 휘둘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난 네 어머니 놓았다. 한평생 너 그리워하며 그렇게 산 네 어머니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 망나니 같은 너도 자식놈이라고 다 늙어서 아직까지도 네 걱정만 하는 사람인 거 너는 알고 있기는 한 거냐? 나를 네 애비라고 부르지도 말고 어디 말하고 다니지도 말아라. 너 같은 게 내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이다. 그래도 시간 지나 너도 나이 먹으면 철 들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고 있을 줄은 까맣게 몰랐다. 이 통화를 끝으로 우리의 연도 끊어진 것이니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아라. 사납고 늘 공격적인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는데 도대체 저기서 뭐라고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통화를 끊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건 맞았어요. 본인 역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셨고 그 집 자식들을 본인 자식처럼 키우고 계셨으면서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친어머니 돌아가시고도 바로 재혼했고 새어머니와도 이혼 후
또 재혼한 아버지가 참 별로더라고요. 은혜도 모르는 제 못된 됨됨이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았지요. 아버지도 저도 어머니에 대해 책임도 못 지고 나 몰라라 할 거면서 서로를 탓하는 걸로 죄책감을 사그러뜨리고 정말 부족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도저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억지로 끌어내려 해봐도 그럴 수 없었고, 아버지가 접은 것처럼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돈 때문에 새어머니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고, 아내는 변함없이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한결같이 위로해 주었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도움으로 어렵게 새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주춤거리자 밖에서 아내가 어머니하고 외쳤는데, 이내 한참 있다 문고리가 열리더니만 이내 제 존재를 깨닫고 저와 아내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며 버선발로 반겨주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눈물을 보이는 제게 새어머니는 꽉 안아주시며 그러셨지요.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애미 찾아와 줬으면 됐다. 나를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만 그래도 네가 꼭 올 거라 생각하고 이사 안 가고 기다렸어. 이쁜 내 새끼, 며느리랑 손자랑 잘 찾아왔다. 그간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부터 속시원히 다 털어놓고 제 아내와 아이를 소개하자 새어머니 예뻐 죽겠다고 며느리와 아이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자 아내도 가슴이 찡했던지 눈시울이 붉어지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다지요. 그날 저는 제가 쓰던 제 방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하루를 묵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걸 계기로 새어머니와는 늘 연락하며 소통을 하며 지냈지요. 무뚝뚝한 저보다는 아내가 살갑게 중간 역할을 잘하며 어색했던 저와 어머니의 사이를 잘 이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주 며느리감을 잘 얻었다고 우리 주호가 여자복 하나는 아주 끝내주게 있다며 지켜 올려주셨는데, 저 역시 제 아내를 인정해주고 제 어머니를 인정해주는 어머니와 아내로 인해 간만에 평화롭고 행복했죠. 단 한 가지, 제가 새어머니 전 재산을 다 투자하게 한 게 영 맘에 걸려 형님에게 다시 찾아가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 간절히 부탁했고, 어머니 역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취한 덕분에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다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려받아도 전 재산이 아니었기에 죄송스럽기만 했지만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때 부동산의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다른 곳에 투자처에 버신 돈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는 참으로 고맙게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이제 남편과 사이도 회복했으니 시골에서 사시는 것보다 서울로 나와서 남편 곁에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어머니 외롭기도 하고 그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거 걱정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농사도 못 짓고 계시고 투자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돈 버신 걸로 뭐라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했는데, 저도 때마침 그대로 갈비집이 망했기에 먹고 살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연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나름 무슨 생각을 했었던 건지, 어머니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했던 건지 제 망한 갈비집 얘기를 운운하며 좀 생활이 어렵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고, 이러려고 어머니를 찾으려 했나 싶다가도 그래도 아내 역시 애엄마로서 가정부터 본능적으로 살피는 게 우선이니 어머니에게 손을 내민 거라고 좋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저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께서 무언가 깊이 생각하시더니 제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참에 둘 다 가방끈 짧은 거 한번 극복해 볼까? 주호야, 너 부동산 쪽에 일했으니 그쪽에 아주 훤할 거 아니냐? 나도 푼돈으로 조그만 거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이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둘 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하며 제게 어머니께서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공부할 적에 어머니께서 집안 생활비를 대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덕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공인중개사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불편하게 왼손으로 어렵게 글씨를 쓰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저 역시 난생 처음으로 공부라는 도전을 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 열심히 공부를 했죠. 어머니와 함께 학원을 다니며 서로 도와주며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되며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때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부하게 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어머니께서는 이윽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차로 1년 만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죠. 도리어 제가 한번 떨어져 2년에 걸쳐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어머니나 저나 2년여 만에 나란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합격할 동안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적은 돈을 받고 실습을 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활력 있게 운동도 하고 살아가며 제가 합격하자마자 바로 사무실을 내시며 영업을 하시게 되었죠. 워낙 실전에 감각이 있던 저는 비록 어머니보다 늦게 공인중개사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나름 전적이 있는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일도 빨리 배우게 되고 본능적으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손님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집거래를 할 수 있는지 사람 사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어머니와 함께 다니며 배우게 되었네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어머니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능력이 있었으니 우리 모자는 인근 근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로서 계약권을 따내고 투자하면서 점차 재산을 불리게 되었고 보란듯 지금은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와 함께 뒤에서 응원하며 제게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큰 그림에 저는 크게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만 있기에 아까운 분이시라 내가 서울로 오게 한 거야.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일 잘하고 어긋나지 않게 당신의 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아내는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현명한 아내 덕분에 오랜 가슴에 멍을 갔던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어 침모자보다 더한 침모자로 함께 서로를 아껴주며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희생하고 잃어야 했던 것들 앞으로는 제가 다 찾아드릴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값을 앞으로 제 효도로서 조금씩 채워나가려 하고 있네요.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일이 바쁘지 않을 때 그림을 배우러 다니시는데 저 어렸을 적에 그려주신 그림 실력이 하나도 녹슬지 않고 일치월장하여 늘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림을 많이 그려주십니다. 언젠가 물어보았어요. 친자식도 아닌 나를 왜 그리 사랑해 주셨냐고요. 왜 나를 위해 그토록 희생해 주셨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내게 엄마라고 안겨 울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평생 너를 위한 애미로 살기로 결심을 했었지. 너로 인해서 울고 웃고 모든 감정들이 내게는 소중해서 나는 널 위해 살고자 했다. 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직접 어머니의 의술을 끼워드리며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살겠노라고 약속을 드렸네요. 앞으로도 현명한 아내와 저를 위해 한없이 희생한 나를 사랑해 주신 내 어머니와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닌가 봅니다. 누가 나를 낳아주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는지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겠죠. 사람 마음은 참 어리석어서 받은 사랑은 쉽게 잊고 받지 못한 상처만 오래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고맙다는 말을 미뤄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짧게라도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함도 감사함도 너무 오래 묵히면 마음속에서 더 무거워지니까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